자, 520쪽에 양가로 2번이 재원에 따른 분류라고 해서 들어가는 그 돈에 따라서 분류하는 게 있는데 이게 이제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으로 나눠지는 걸 얘기합니다. 먼저 국민주택을 뜻을 정확히 하시면은 국민주택이 아닌 나머지를 민영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 국민주택 보시면 다음에 하나하나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인 주택을, 그래서 국민주택은 박스에 기역, 니은 둘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반드시 국민주택 규모 이하 요 요건을 갖춰야 돼요. 국민주택 규모 이하 규모 요건이 있습니다. 어떤 것으로서 박스에 국가지자체 토지주택공사, 지방공사가 건설하는 주택으로서 국가에서부터 지방공사까지를 공공사업주체라고 하거든요. 그러니까 공공사업체가 건설하는 주택이 됐든 아니면 다른 사람이 지어도 니은번 국가지자체 재정, 주택도시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하는 계란지. 그러니까 국가지자체의 어떤 재정을 지원받았다라든지 아니면 주택도시기금이라고 이제 공적 기금이 있는데 이런 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지원받아 건설한 주택이 됐든 이 둘 중에 하나로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를 반드시 갖춰야 되고, 국민주택 규모라는 게 옆에 페이지 맨 위에 나와 있죠. 국민주택 규모란 전용면적 기준으로 주로 주택법에서 용어나 하여튼 그 면적 따질 때는 주로 전용면적으로 주로 계산을 합니다. 전용면적이 1호 1세대당 85제곱미터 이하가 본격적인 국민주택 규모예요. 85제곱미터 이하, 85 이하. 물론 여기에 대한 예외도 있어요. 괄호 속에 수도권을 제외한, 수도권이 아닌 즉 지방 중에서 다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라면 100 이하까지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도권에서 무조건 85 이하만 있고 수도권이 아닌 지방 중에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만 상대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이니까 이걸 전제로 해서 좀 촌이니까 조금 넓게 100 이하까지도 가능하다. 이게 국민주택 규모고, 나머지가 니은번에 2번의 민영주택은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을 민영이라고 하거든요. 국민주택을 제외한 주택이 민영주택이에요. 그래서 공공이 건설했더라도 국민주택 규모 이하일 때 국민주택이잖아요. 그러면 공공이 건설했더라도 국민주택 규모를 초과하면 민영이 되는 것이고, 민간사업체라도 국가지자체 등의 재정을 지원받아서 국민주택 규모 이하로 지었던 국민주택이 되기 때문에 사업주체에 따른 분류가 아니에요. 공공이든 민간이든 상관없이 국민주택에 해당되고 아닌 것이 민영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지는 겁니다. 뭐 임대주택은 임대 목적으로 하는 주택이라고 해서 꼭 뭐 재원에 따른 분류는 아닌데, 하여튼 자, 임대주택 있고 준주택,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주택은 아닌데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하다 해서 주택에 준한다. 준주택을 보는 거. 주택 아닌 것 중에서. 그래서 주택 외의 건축물과 부속 토지로서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한 시설을 준주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4가지 종류가 있고요. 기숙사. 일단 기숙사는 주택법에서는 주택 아니잖아요. 예? 여기 들어갑니다. 그리고 다중생활시설. 이 다중생활시설이 작으면 2종, 크면은 숙박시설에 속하는 주택 아니거든요. 이게 옛 고시원이라 했잖아요. 고시원이니까 사실상 주거시설로 이용 가능합니다. 다. 그 다음에 노인복지주택이 있어요. 이건 노인데 이건 주택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지만 노인이 복지 차원에서 노인에게 공급하는 것이라 요거는 노인복지시설 중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게 이제 원래는 노유자 시설에 속해요. 노유자 시설에 속하는 것 중에서 노인복지시설이고 그 중에 노인복지주택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주택 아니지만 노인들이 실제 주거용으로 쓰는 것이고요. 그리고 오피스텔은 사무실이잖아. 업무시설에 속하거든요. 주용도상 업무시설에 속하는데 사실상 주거용으로 쓰이기 때문에 이것도 해서 그래서 이것은 뒤에서부터 하면은 준주택은 오노다기 이렇게 얘기했던 거잖아. 오노다기. 다기가 싫어요라고 외치는 찻그릇이 닭이죠. 다기. 그래서 커피 좋아하시니까 차는 싫어한다. 다기 준주택 이렇게 했던 거. 그리고 양가로 4번이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은 말 그대로 해석하시면 주택 중에 참 많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분양주택이니까 우리 분양주택인데 그 앞에 어떤 부관이 붙어 있느냐? 토지 임대라는 부관이 붙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분양한다면 주택과 그 토지 부분을 둘 다 분양하는 게 원래 분양주택인데 요거는 토지 임대부라는 부관이 붙어 있으니까 주택만 값받고 분양한 것이고 토지는 사업자가 그대로 가지는 걸 얘기해요. 분양하지 않고 토지를 주택 분양받은 자에게 임대한다는 부관이잖아. 임대하기 때문에 일종의 반값 아파트, 주택값만 내고 받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토지 소유권은 사업 승인을 받아 토지 임대부 분양 때 건설사업을 시행한 자가 가지고 그러니까 지은 자가 그대로 가지고 있는 거예요. 분양하지 않고 토지는. 그리고 토지가 아닌 이제 건축물과 복리시설 등에 대한 소유권은 주택을 분양받은 자가 가지는 주택값만 내고 받는 일종의 반값 아파트, 토지 임대부 분양주택을 얘기합니다. 그대로 해석하시면 돼요. 그리고 유명한 것 중에 이제 도시형 생활주택. 이 도시형 생활주택은 공통되는 특징이 1번의 정의 300세대 미만의 국민주택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으로서 도시지역에 건설한 다음의 주택을 말한다. 그래서 도시형이라는 말 중에서 도시지역에 건설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다른 지역은 안 돼요. 도시형이라는 말 속에서. 그리고 생활이라는 말 속에서 사치가 아니잖아. 사치주택이 아니고 생활주택이니까 국민주택 규모로 생각하시면 돼요. 국민주택 규모, 서민용 국민주택 규모, 생활에 필요한 국민주택 규모. 그리고 300세대 미만이라는 것은 요게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 배경 때문에 그래요. 도시형 생활주택이 나온 배경이 자투리 땅 활용의 목적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자투리 땅 활용.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공동주택이면 30세대 이상 지을 때 주택법에 따라 지으라고 했는데 사업자는 대규모 세대를 지을 수 있는 큰 땅을 선호해요. 대규모 세대일수록 분양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대규모 세대가 아닌 300세대 미만 지을 이런 조그만 땅이 많은데 요거를 활용하라고 도시형 생활주택이라는 개념을 처음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대신 혜택은 엄청 줘요. 아니 300세대 미만으로 작게 지어라 그러면 이걸 좋아하지 않는다니까. 사업자가 좋아하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보시면 혜택이 도시형 생활주택이 제일 혜택 많이 받아요. 여러 가지 혜택을 주면서 장려를 하되 그 대신 작은 땅 활용으로 해서 300세대 미만만 지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투리 땅 활용이 목적이기 때문에 300세대 미만. 생활이라 국민주택 규모, 도시형이라 도시지역에 지는 건 공통된 특징이고 그러니까 세대수 제한하는 건 여기밖에 없어요. 2주택밖에. 최대 세대수 300세대 미만으로 하는 건 여기밖에 없다니까. 다른 데는 최소치만 정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종류는 세 가지가 있어요. 원룸형,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 이 중에서 원룸형이 제일 유명합니다. 원룸형 주택이라면 도시형으로서 한 종류인데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공동주택을 말해요. 그러면 공동주택이니까 아파트 연립 다세대 중에서 다음 요건을 갖춰야 되죠? 공동주택은 주택보에서 아파트 연립 다세대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일단 요거 보기 전에 다른 두 가지가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단 말이에요. 종류로서. 그러면 공동주택에서 연립 다세대는 이 도시형 중에서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원룸형 요건을 갖추면 이거를 원룸형 주택이라고 하고 그렇지 않은 걸 단지형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연립 다세대는. 그러면 아파트만큼은 결국 단지형 아파트는 없기 때문에 아파트는 어느 형태로만 원룸형만 가능한 게 아파트예요. 그걸 먼저 분석을 해드렸습니다. 좀 이렇게 얘기할 때는 좀 알아서 적으시면 좋아요. 그러니까 원룸형 주택 옆에다가 제가 공동주택을 설명했잖아요. 연립 다세대는 이게 될 수도 있고 단지형이 될 수도 있으니까 공동에서 아파트는 원룸 형태만 가능하다. 그래서 원룸형 주택 옆에서 아파트 뭐라고 적으시면 되나? 아파트는 하여튼 원룸형만 가능하다고. 단지형 아파트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파트를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요건 갖춰 짓는다면 반드시 원룸 형태로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아파트를 묻는다, 그렇게 물어본 적이 있고 아파트를 묻는다면 무조건 원룸형 요건을 갖춰야만 돼. 다른 건 없기 때문에. 그렇게 분석이 되는 겁니다. 이게.
그럼 원룸형 요건, 특수 요건이 뭐냐? 박스예요. 세대별 전num적 50이야. 원룸 형태이기 때문에 원룸이 원래 하나의 공간 형태를 얘기하는데, 그래 원룸 형태니까 면적도 작아야 된다는 거예요. 보통 도시형이 국민주택 규모 이하라고 했죠? 그런데 원룸형은 그 중에서도 50이야만 50이야. 50을 넘길 수 없어요. 작아야 돼. 50이야. 그래서 이것도 외울 수밖에 없는데 제가 이거 외울 때는 원룸형 발음이 약해서 원룸 하다가 온룸 이렇게 발음을 좀 약간 바꾸라 그랬죠? 온룸 50이야. 온룸에서 50이야. 5. B번에 세대별로 독립된 주거가 가능하도록 욕실 부호를 설치하라. 아무리 원룸 형태면 독립된 주거 형태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욕실 부호는 필수는 당연한 얘기고 그 다음에 C번 얘기가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한 부분을 하나의 공간으로 구성하라. 이게 원래 원룸 형태예요. 하나의 공간이라는 것이. 근데 뭐를 제외하고 하나의 공간으로 계산하느냐? 욕실과 보일러실을 제외하고. 욕실은 아무리 원룸형이라도 따로 분리가 돼야 된다는 거야. 욕실은. 안 그러면 그 욕실 같은 거 이거 분리를 안 해놓으면은 여러 가지 그죠? 예? 아니지. 욕실은 분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보일러실은 필수는 아니지만 이것도 분리가 돼요. 이건 건강상 이유로. 보일러실을 만약에 개별 난방을 해서 설치를 했는데 이거를 분리를 안 하고 통째로 쓴다면은 배기 가서 다 마시게 되잖아. 죽어요. 그래서 욕실과 보일러실은 아무리 원룸 형태라도 이거 제외하고 이건 분리가 가능하고 이거를 빼고 나머지 부분이 하나의 공간이 이게 원룸 형태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원칙이지만 다시 전용면적 30 이상인 경우에는 투룸식으로 두 개 공간으로 할 수 있다는 게 30 이상입니다. 아까 원룸형의 최대치가 얼마라고요? 50이야. 그 50 이하 중에서 약 절반 이상, 약 중간 이상이잖아요. 약 중간 이상. 정확히 중간은 25가 되지만 10단위로 끊었으니까 약 절반 이상, 30 이상. 약간 넓으니까 이땐 투룸식으로 가능하다. 원래는 50 이하인데 두 개 공간으로 가능한 것은 그 중에서 조금 넓은 30 이상. 그러니까 30 이상 50 이하 요게 이제 투룸식으로 가능한 겁니다. 두 개 공간식으로. 자, 이거 원룸형은 많이 나왔어요. 그리고 지하층에는 세대를 설치하지 않아야 된다. 지상층이어야 된다. 당연하고요. 이제 단지형 연립, 단지형 다세대가 있잖아. 그럼 이 말을 쓰는 게 도시형의 한 종류라는 건데 우리 배웠던 연립과 다세대 그 요건 중에서 즉 연립주택 중에서 아니면 다세대주택 중에서 원룸 형태가 아닌 나머지를 다 단지형이라고 하는 거예요. 도시형 요건을 갖춘 것 중에서. 그래서 원룸형 주택이 아닌 연립 아니면 원룸형 주택이 아닌 다세대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그러니까 연립 다세대는 원룸형 요건을 갖춘 원룸형이 되고 아니면 단지형이 되는 거지. 근데 아파트는 이게 없다 그랬잖아. 원룸 형태만 있다 그랬잖아. 아파트는. 그런데 우리 연립 다세대가 보통은 4계층 이하가 공통점 아닙니까? 주택으로서는 4계층 이하인데 이렇게 단지형 형태로 짓게 되면은 혜택을 받아서 한 계층 더 질 수 있어요. 5계층까지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건 혜택이 둘의 공통된 혜택이에요. 원래 4계층 이하가 원래 연립다세대인데 둘 다 건축이라는 심의를 거치면 주택으로서는 주를 한 계층 더해서 5계층까지 예비적으로 지을 수 있어요. 그 정도 일단 그 정도로 보시고 참고는 나중에 추가하고. 야, 주택이 6, 7, 8번 또 있잖아. 6, 7, 8번 특수주택 중에 이 6, 7, 8번은 사실 우리 책에서는 이렇게만 나와 있고 다른 얘기를 안 적어놨습니다만 영의 내용은 안 적어놨습니다만 6, 7, 8번은 건설 의무와 관련된 주택으로서 등장한 지 얼마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건설 의무가 있어. 건설 의무가 다른 주택과 달리 말 자체는 그대로 해석하면 돼요. 용어 자체는 그대로 해석하면 되는데 우리 책에는 없지만 건설 의무가 있단 말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셋 중에서는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 제일 떨어지는 거예요. 제일 떨어지는 거. 제일 좋은 게 장수명이고 중간이 건강친환이고 자 6번에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이면 말 그대로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의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환경에 친한, 이게 친환경 주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저에너지, 건물 조성 기술 등 영위자하는 기술을 사용하여 에너지 사용량을 절감하거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도록 건설된 주택을 다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뭐 태양열 발전소를 아파트 단지에 설치한 풍력 발전을 설치하든지 아니면 재료 자체를 에너지를 줄이는 이런 여러 가지 그 영해양 그 기준이 있거든요. 에너지를 절약하는 형태가 다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에요. 건강 친환경 주택은 건설 의무요. 건설 의무라면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이면은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면 다 여기에 해당돼. 사업계획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 건설 의무 해놓고 이런 것도 여기다 용어에다 해놓으면 좋은데.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사업 승인 받는다라는 것이 주택법에 따라 짓는다 그랬죠? 원칙이 아까 30세대 이상이라 그랬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주택법에 따라 짓는 공동이라면 지금부터는 이제 이게 작년부터 이렇게 됐어요. 무조건 에너지 절약형 기술을 이제 써야만 돼. 예. 사업 승인 대상인 공동주택이면은 에너지 절약형 친환경 주택으로 지어야만 됩니다. 지금은. 그리고 건강 친화형이 말 그대로 건강에 친한 형태예요. 건강 친화형. 요거는 건강하고 쾌적한 실내 환경 조성을 위해서 실내 공기 오염 물질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건설된 실내 공기 오염 물질 최소화. 그래서 건강에 친하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 실내 건축할 때 그 재료를 뭐 소나무라든지 뭐 이런 피던 치다 나온 뭐 이런 거 쓰든지 하여튼 친환경 재료를 쓴 거를 건강에 친한 그런 재료를 쓴 걸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뭐 내집 증후군이 없는 새집 증후군이 없는 이제 건강 친환경 주택이에요. 이거는 500세대 이상일 때야. 500세대 이상 시 건강 친환으로 쳐야 됩니다. 500세대 이상. 그리고 장수명 주택이 길장자를 쓰기 때문에 수명이 긴 주택을 얘기해요. 구조적으로 오랫동안 유지 관리할 수 있는 내구성을 갖추고 입주자 필요에 따라 내부주를 쉽게 변경할 수 있는 가변성과 수리용이성이 우수한 주택을 잘 망가지도 않아요. 내구성이 뛰어납니다. 그리고 오래 쓸 때는 이제 거기 쓰는 사람이 또 답답해할까봐 구조를 쉽게 바꿀 수 있는 가변성도 뛰어나면서 동시에 망가지지도 않지만 망가져도 수리가 아주 뛰어난 수리용이성이 그래서 오랫동안 쓸 수 있는 이게 장수명 주택이에요. 100년 이상 보고 짓는 주택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이거는 1000세대 이상일 때야. 1000세대 이상일 때 한꺼번에 1000세대 이상 지을 때는 장수명 주택 이 구조로 이 기술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보통 사업 승인 대상이면 아까 에너지 절약형 단순한 에너지 절약이지만 좀 더 비싸게 돈 들어가는 건강 친환경 500세대 이상 더 많이 들어간 장수명은 1000세대 이상 지을 때 적용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이제 사업 주체는 우리 여기 주택건설 사업계획이나 대지용 사업 승인을 받아 그 사업을 시행하는 다음에 주택건설의 사업 주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냥 사업을 할 사람을 사업 승인 받아 짓는 자를 사업 주체. 사업원의 주택조합이다 그러면은 많은 수의 구성원이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을 마련 또는 리모델링하기 위해서 결성하는 조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주택법에 나와 있는 조합이 주택조합인데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예요. 둘 중에 하나입니다. 마련 또는 리모델링. 아까 그 주택법 그 틀 잡는 거는 앞으로 주택법 끝나기 전까지는 써야 될 부분이죠. 거기서 우리 이제 그 주택조합이 사업주체의 한 종류로 나오잖아요. 마련 또는 리모델링 둘 중에 하나라고. 마련이 뭐요? 내 집 마련이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하겠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건설 공급을 전제로 하는 규정이 내 집 마련에 적용되는 거예요. 아까 우리 틀 속에서 건설 공급,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다 그랬죠? 그래서 둘 중에 하나란 말이야. 내 집 마련 또는 리모델링. 그러니까 집 없는 사람이 내 집 마련을 위해서 그리고 집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차이가 난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택조합의 종류는 셋이지만 양가로 1번 지역, 양가로 2번 직장, 양가로 3번 리모델링 셋이지만 리모델링은 기존에 있는 사람이 리모델링 하기 위해서 가입하는 것이라 내 집 마련과는 관련이 없고 지역과 직장이 두 가지가 내 집 마련이라는 점에서는 공통점이고 항상 주택조합 파트에서는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되는 규정이 있어요.
내 집 마련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집을 건설해서 공급받는 건설 공급과 관련된 것이 내 집 마련이죠. 여기랑 관련된 것은 지역과 직장에만 적용됩니다. 나중에 주택조합할 때 써먹어야 돼. 리모델링은 건설 공급과 관련이 없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나눠지는 겁니다. 자, 먼저 지역을 보시면 다음 구분에 따른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조합이다. 아이고, 이 용어 하는데 왜 이렇게 시간이 오래 걸리지 이거? 참 아직도 용어 한참 남았네 이거. 빨리 용어 끝내고서 사업체 들어가야 되는데 이 사업 주체까지 이게 나가겠나 이거? 아이고. 하여튼 다음의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이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인데 박스 보시면 지도 생각해서 보셔야 돼. 지도 생각해서 옛날에 초기 형태는 같은 지역을 특광시군 같은 특광시군 내에 사는 사람들이 많이 가입을 했었는데 지금은 광역 교통망이 발달되면서 조금 넓게 인정을 하고 있어요. 지역 개념을. 그래서 1번에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수도권을 얘기합니다. 수도권. 지도 생각하면 경기도 안에 서울특별시와 인천광역시가 존재하거든요. 그럼 이런 사람들은 같이 가입을 해서 예를 들어서 지역조합이면 조합 아파트를 이제 지역조합 아파트를 예를 들어 본인이 협의해서 서울에다 짓는다. 그럼 서울에서 지어서 요거를 공급받아서 거기 살면서 인천이 됐든 경기도가 됐든 요거는 출퇴근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요 사람들이 서로 가입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경기도와 강원도 사람이 가입한다. 이러면 틀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지도를 갖고 생각하시면 돼요. 경기도 안에 서울, 인천이 있으니까. 대전, 충남, 세종. 충청남도 안에 대전광역시랑 세종시가 그 위치에 존재하고 있거든요. 충북 사람이랑 안 돼. 충북은 충북 사람끼리만. 광주와 전라남도. 전남 안에 광주 있지 않습니까? 전북은 전북 사람끼리만. 대구, 경상북도. 경북 안에 대구 있으니까. 그리고 부산, 울산, 경남. 경남 안에 부산, 울산이 있으니까요. 이렇게 가입이 된단 말이에요. 지역조합이. 강원도 민끼리만. 제주도 민끼리만. 이렇게 가입하는 게 지역조합이에요. 딱 지도 생각하면 돼요. 그 다음에 양가리번의 직장조합은 같은 직장의 근로자가 주택을 마련하기 위해서 설립한. 마련은 똑같은데 같은 직장 근로자가 가입하는 겁니다. 직장조합. 그리고 리모델링 조합은 공동주택 소유자가 주택을 리모델링하면서 설립한 조합.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해요. 그러니까 기존 소유자가 가입한다니까 이거는 아까 마련과 달리 그것도 공동주택 소유자가. 단독주택 소유자는 가입 못해요. 단독주택은 자기 거 자기가 혼자 리모델링 하면 되지 누구랑 왜 조합을 결성합니까? 근데 공동이라면은 한 개 동이라도 다 구분 소유가 되기 때문에 혼자 할 수 없어요. 공동주택 소유자가 가입하는 게 직장조합이 되는 겁니다. 리모델링 조합이 되는 거야. 그리고 주택단지 개념, 주택단지. 정비법에도 나왔지만 여기도 나와요. 근데 여기는 좀 더 숫자까지 좀 해야 돼. 이 사업 승인을 받아 주택과 부대 복리소를 건설하거나 대지를 조성한 사람들 일단의 토지 전체를 하나의 단지라고 보는 건 똑같은 개념인데 다만 하나의 단지라도 다음 시설로 분리된 토지는 각각 별개의 단지로 본다. 하나의 단지지만 하나의 단지로 건설됐지만 심한 것으로 분리가 되면은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보지 말고 각각 별개 단지로 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고속철도 이런 고속도로로 막 분리가 돼 있다. 나중에 고속도로가 건설이 돼서 이걸 하나의 단지로 보면 여기 왔다 갔다 어떻게 합니까? 여기 하나의 단지로 관리될 사람들이 위험해서. 그래서 각각 별개 단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음으로 시설로 분리된 토지를 별개 단지로 보는데 여기서도 동그라미 1번, 4번 같은 경우는 그냥 느낌 잡아서 보시면 되고 숫자를 한다면 2번, 3번 숫자를 헷갈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1번에 철도, 고속도로, 자동차, 전후도로 분리가 돼 있다. 4번에 각종. 예를 들어 니은번에 일반 국도가 됐든 지방도가 됐든 이런 걸로 분리가 됐다면 이거는 규모 생각할 필요도 없이
별개 단지로 보겠다는 거예요. 이걸 어떻게 하나의 단지로 봐서 하나로 관리하라고 얘기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런 게 아니다라면 2번, 3번 보시면 2번이 폭이 20m 이상의 일반 도로. 지방도 이런 것도 아니고 보통 도로라면, 보통 일반 도로라면은 약간 우리 건축법에서 원래 좀 넓은 도로로 따질 때 20m 이상을 조금 넓은 도로로 보거든요. 아직 그 개념은 건축에서 안 배우셨지만 나중에 할 겁니다. 나중에 쓸 때 나와요. 그런데 폭이 너비가 20m 이상인 도로라면 이거 좀 넓은 도로로 보기 때문에 요거를 이 넓은 도로를 건너 다니면서 하나로 관리하기는 힘들죠. 그래서 요거로 분리되어 있으면 이게 보통 넓은 도로 보시면 되는데 뭐가 특이한 3번이 특이한 거예요. 이게 폭이 8m 이상인 도시계획 예정도로,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면 아직 도시군 관리로 결정만 됐지, 도시군 관리로 결정만 됐지 아직은 건설이 안 돼 있는, 결정만 되고 아직 예정도로잖아요. 이 예정도로인데 요거는 폭이 8m 이상인 요런 예정도로만 분리되어 있어요. 별개단지로 봐요. 아니 우리가 일반 도로는 20m 이상, 이게 보통 넓은 도로로 보니까 우리가 취지상 그렇게 하는데 이 도시계획 예정도로라면 그렇게 안 보고 폭이 8m 이상 요 정도 되는 도로로만 분리되어 있어요. 별개단지.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요걸 좀 구별해 주세요. 3번을 특히. 됐고요. 됐고. 그 다음에 부대복리시설이 또 나오잖아요. 5, 6번, 7번. 우리 아까 단지 내에 있는 게 부대시설, 단지 안에 있는 게 부대복리시설인데 우리 부대는 부대 한자로 딸려있다, 이거에 딸려있다. 부대 딸려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주거생활과 관련해서 딸려 있어야 되는 시설로 생각하시면 돼요. 딸려 있어야 되는 시설. 필요해서 꼭 딸려 있어야 되는. 그러면 복리시설은 부대시설처럼 꼭 필요한 건 아닌데 있으면 주민의 복리를 해서 좋은, 이게 복리시설이거든요. 없어도 되는데 있으면 좋은 게 복리고 꼭 있어야 되는 게 부대시설이라고요. 딸려 있어야 되니까.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6번의 부대시설이 주택에 딸린 다음에 시설이나 설비를 말한다. 그래서 딸려 있어야 되는 거. 일단은 뭐 우리 색으로 체크되어 있는 것만 좀 보시면 돼요. 주차장 관리사무소 담장이나 단지 안의 도로, 아직까지는 뭐 0에 뭐 세밀한 것까지 잘 안 되니까. 여러분 주차장이 주거생활에 있어서 주차장이 무슨 복리입니까? 있어야만 되지. 이거는 주차장 없는 게 어떻게 상상이 안 되잖아요. 관리사무소 관리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관리사무소가. 담장이 있어야 다른 단지랑 구별되는 거죠. 그리고 단지 안에 도로, 단지 안에 도로가 있어야 주차장을 들어가든지 하지. 이거는 부대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아래 복리시설을 보시면 주택단지에 입주자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다음에 공동, 그러니까 공동시설 중에서 입주자 등의 생활 복리를 위한 시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1번에 어린 놀이터. 아니 상식적으로 어린 놀이터가 있어야지만 주거생활이 되나요? 없단 말이야. 안 해도 돼. 주거생활에는 관련 없어. 그런데 애들이 있으면 애들 복리에 좋다는 거죠. 있으면 편하게 놀 수 있는. 근린생활시설이 아파트 내 상가 같은 게 다 근린생활시설이잖아요. 없으면은 뭐 다른 데 나가서 좀 피곤하지만 다른 데 나가서 사면 되고, 꼭 이게 주거생활이 필수는 아니란 말이에요. 이게 복리시설입니다. 유치원. 있으면 편한 거지. 이게 뭐 유치원이 꼭 있어야 되나요? 주민운동시설 이런 거 요새는 주민운동시설 많이 설치하잖아. 주민운동시설 없어도 다 운동 아무 데서나 하면 되는데 있으면 편하다. 경로당 마찬가지. 없다고 어때요? 있으면 노인분들 편한 거지. 특히 여기 또 유치원에 나와서 이 유치원 또 헷갈리지 마세요. 이 유치원을 정비법에서 그 공동이용시설 거기서는 빠진다 그랬잖아. 주민 공동이용시설은 빠지잖아 거기서. 근데 이거는 지금 복리시설에는 들어가요. 이 부대 복리시설은 아파트 단지 내에 있는 걸 전제로 해서 부대 복리시설을 따지는 건데, 아니 유치원이 있다면 부대시설은 아니잖아. 부대시설은 만약에 아파트 내 공동시설을 설치한다면 이건 복리가 되는 거예요. 앞에서 기반설에 나왔던, 정비법에 나왔던 기반설과 공동시설 그 구분이랑 달라. 이거는 다른 개념이에요 지금. 하여튼 공법이 이렇게 비슷비슷한 것이 막 헷갈려서 그래. 자, 넘겨보시면 또 8번에 우리 기반설은 국계포상 기반설을 얘기하고, 기간시설이
간할 때가 이 간자가 우리 간부할 때 간자거든요. 그래서 기반시설 중에서 좀 더 이 주택법에서 중요한 시설을 기간시설이라 기반시설 중에서도 그러니까 우리 주택법에서 뭐 도로, 상하수도나 전기, 가스, 통신, 지역, 난방시설 요거는 좀 더 중요한 기간시설로 보는 거예요. 예? 주택단지에서 이런 거 중요하잖아. 이런 게 있어야지 이게 기간시설이라고 하는데 3번의 간선시설에서 간자는 아까 기간의 간자고 선자를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기간시설과 기간시설을 연결하는 선을 간선 그렇게 얘기를 해요. 기간과 기간을 연결하는 선이다. 이게 간선이거든. 그래서 좀 전에 배웠던 도로, 상하수도 등 주택단지 안의 기간시설을 단지 밖에 있는 같은 종류의 기간시설에 연결시키는 시설을 기본적으로 간선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기간과 기간이 있는데 이걸 연결시키는 선이 간선이라는 거예요. 물론 다만에서 가스, 통신, 지역 난방 시설 요 세 가지는 또 다시 단지 안의 것을 또 포함해서 얘기하는 이런 귀찮은 것도 있지만 보통은 기간과 기간을 연결시키는 것이 간선이고 가스, 통신, 지역 난방은 단지 안의 것도 있습니다. 공공택지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사업에서 개발 조성되는 공동체 건설되는 용지를 말한다.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택지를 공공택지라고 해요. 공공사업이 박스에 쭉 열거돼 있어. 공공사업. 예. 공공사업으로 조성된 것을 공공택지라고 합니다. 공공택지가 아닌 걸 이제 뭐 민간택지라고 얘기하는 거죠. 이게 공공택지는 좀 더 싸게 줄 수 있는. 10번의 공구. 아이고 아까 인생 주기 60 하면서 이런 거를 글쎄 기본에서 할 게 아닌데 그런 걸 해서 더 이렇게 시간이 걸리나 봐. 나중에 기본하고 나중에 3, 4월에 가서는 이 용어를 좀 더 간단하게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데서 시간 버려갖고 막 다른 거 하는데 지금 용어도 신경 쓰면서 이렇게 나가니까 오늘 예상보다 덜 나가네요 이게. 공구. 공사하는 구역의 줄임말이 공구야. 공사하는 구역의 줄임말 공구. 그래서 보통 단지를 하나의 단지를 한꺼번에 공사하는 게 보통인데요. 이 단지가 좀 크다라면은 둘 이상으로 나눠서 하면 편하거든요. 크니까 각각의 나눠서 하는 그 땅을 각각의 공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의 주택단지에서 둘 이상으로 구분되는 1단의 구역. 하나의 단지인데 이거를 둘 이상으로 구분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둘 이상으로 구분된 1단의 구역을 각각의 공구라고 해요. 최소 둘 이상은 나누는 겁니다. 그래서 착공, 신고 및 사용검사를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구역으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것을 말한다. 그래서 당연히 나눠서 각각 공사를 하기 때문에 나눠진 공구별로 착공, 신고나 사용검사를 당연히 별도로 수행할 수 있는 거예요. 공사하면서. 그죠? 그런 특징을 갖춘 건데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걸 얘기한다. 요건이 두 가지가 나오는데 두 가지 요건 중에서 동그라미 2번 요건을 보시면 1번은 나중에, 동그라미 2번은 공구별 세대수는 300세 이상은 돼야 돼. 우리 단지가 큰 거를 나누는 의미가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단지가 작다 그러면 나눌 의미가 없어. 한꺼번에 하는 게 편해요. 원래 한꺼번에 해야 돼. 그래서 나누는 것이기 때문에 나눌 수는 있다 이거. 나눌 수는 있는데 각각의 나누게 되더라도 각각의 공구별로 최소 300세 이상은 건설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시면은 어느 정도 되는 단지를 공구별로 나눠서 사업 승인을 받을 수 있냐. 사업 승인 파트에서 보시면은 600세대 이상은 돼야 공구별 사업이 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600세대 이상 건설할 것이라 최소 공구는 둘로 나누고 각각의 공구별로 300세대는 건설해야 되기 때문에 600세대 이상일 때 공구별 사업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나중에 나오는 얘기지 그거는. 예?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그라미 2번 때문에 각 공구별로 300세대 이상은 돼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11번이 리모델링 개념인데 리모델링 개념이 건축의 노후화 억제 또는 기능 향상들에서 다음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그래서 주택법상 리모델링은 건축과처럼 일부 개축은 안 들어가고 둘 중에 하나예요. 1번 대수를 통한 리모델링이 대수형이 1번이고 2번, 3번이 일부 증축형이란 말이야. 2번, 3번이 일부 증축형인데
보통의 일부 증축형이 2번이고요. 세수를 증가하는 특수 형태가 3번이 되는 겁니다. 일부 증축은 똑같은데 3번은 세수를 증가하는 형태의 세를 증가하는. 보통 리모델링은 세수 증가가 필요 없잖아요. 있는 상태에서 리모델링 하거든요. 그대로 가져갑니다. 사람들이. 근데 세대수 증가가 있게 되면 증가하는 세대수만큼은 새로 건설하는 파트이기 때문에 제가 리모델링은 건설 공고가 관련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세대수 증가 3번에 해당될 때는 새로운 세대를 증가하는 만큼 이거 새로 지어서 일반에게 공급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증가된 세대수를 일반에게 공급하면 거기서 나온 분양 대금 갖고 리모델링 비용에 충당하면 좋기 때문에 세대수 증가형을 나중에 도입한 거예요. 그래서 리모델링에서는 나중에 공부를 하실 때 뭐만 세대수 증가하는 부분만 예외적으로 건설 공급에 관련된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 용어에서부터 이제 느낌을 잡아가면. 그래서 어쨌든 대손을 통한 리모델링은 1번인데 일부 증축에서는 이제 일부가 얼마냐 하는 건 너무 많이 증축이 되면은 기존 건축물과 너무 달라지기 때문에 안 돼요. 그래서 한도 숫자가 나오는데 일부 증축 관련된 숫자다 그러면 대부분 15랑 관련돼 있다. 대부분 15랑 관련돼 있다. 일부 증축에서 일부가 면적만 따로 기억하시고 일부 증축에서 가장 핵심이 일부가 얼마냐는 거예요. 일부가 얼마냐는 거예요. 일부가 너무 많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 일부가 전용 면적의 30%를 넘지 못하는 게 원칙입니다. 요거만 따로 기억하시고 일부 증축에서 일부만 따로 기억하시고 나머지 숫자랑 관련된 것은 다 15랑 관련돼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는 게 편해요. 그래서 동그라미 2번에 사용검사일 또는 사용승인으로부터 15년이 경과돼야 돼. 아니 새 거를 지은 지 얼마 안 되는 걸 리모델링해서는 안 돼요. 오래돼야 되기 때문에 최소 15년이 지나야 돼. 지금 대수는 여기 안 나와 있지만 나중에 보시면 대수형은 1번의 대수형은 뒤에 나오는데 최소 10년이 지나면 돼요. 그런데 일부 증축형은 주로 15랑 관련돼 있다 그랬잖아. 15년이 지나야 됩니다. 15년. 그리고 이때도 요 15년이 경과된 공동택을 했잖아. 각 세대의 전용 면적의 30% 이내에서 증축한다. 이게 일부 증축의 일부예요. 일부. 그러니까 전용 면적이 기존 전용 면적에 작다는 기준 중에 하나인 30%. 30%를 넘었으면 이거는 리모델링 허가 못 받아요. 30% 내에서. 이거 따로 기억하시라 했잖아. 30%. 물론 30%도 아유 참 괄호 속에 세대의 전용 면적이 85 미만이다. 그러면 40%까지 또 여기도 예외를 했어. 그러니까 대상인 주택이 리모델링 대상 주택이 85제곱미터 미만. 이렇다면 상대적으로 작으니까 조금 더 넓게 40%까지 가능해 줍니다. 보통 일부에서 일부가 30%고 전부 85면은 40%. 요거 따로 기억하시고요. 요거 전용 면적 기준으로 요거를 넘으면 안 돼. 그래서 나머지는 다 15랑 관련돼 있어요. 이 경우 공동주택의 기능 향상 등에서 공용 부분에서는 별도로 증축할 수 있다. 전용 면적만 갖고 30% 이내라는 겁니다. 공용 부분은 따로 별도로 할 수 있고요. 동그라미 3번의 각 세대의 증축 가능 면적을 합산한 면적 범위에서 기존 세대수의 15% 내에서 세대를 증가하는 증축. 이게 세대수 증가형 일부 증축을 얘기하는데 세대를 증가한다면은 15%가 한도예요. 15%가 기존 세대수의 15%까지만 증가시킬 수가 있어요. 더 이상 넘어서는 안 됩니다. 15%잖아. 15%. 그리고 이때도 수직으로 증축하는 행위. 수직 증축형 리모델링은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그래서 우리 세대수를 증가할 때 수평으로 넓히거나 이럴 때는 아무 건축물의 하중에 문제가 없는데 수직으로 올린다는 것은 기존 건축물의 바로 위로 올리기 때문에 위험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수직 증축형은 이게 제일 마지막에 들어간 거예요. 처음에는 허용 안 하다가. 다음 요건을 갖출 때만 허용하겠다는 거예요. 수직 증축은 기존 면적에 새로운 연면적이 더해지기 때문에 위험해서 그래요. 그래서 요거는 넘겨보시면 나오죠. 여기 참고에 나와 있네. 참고에. 수직 증축에 적용되는 요건이라고 해서 수직 증축에만 적용되는 요건이에요. 기존 건축의 층수가 15층 이상인 경우는 3계층, 14층 이하는 2계층. 법에서는 최대 수직 증축할 때 3계층을 넘기지 못해. 3계층 내에서 0으로 정하라. 0이 정하기를 역시 15를 기준으로 해서 15, 웬만하면 15. 그래서 15층 이상이냐 아니냐.
15층 이상은 최대 3계층까지만 수직으로 올릴 수 있어요. 15층이 안 되는 거 14층 이하까지는 2계층. 15층 기준으로 해서 15층 이상이면 3계층. 15층이 안 되면 2계층.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수익 증식할 때만. 리모델링 기본 계획, 리모델링에 대한 기본 계획이 있고요. 입주자를 얘기합니다. 우리 사용자는 입주자가 아니고 이제 사용자를 얘기하죠. 뭐 임차인 등 사용자, 입주자, 사용자, 관리주체를 얘기합니다. 아이고 이제 끝났네 영어가. 봐요. 1시간 조금 더 걸린다 그랬잖아요 이게. 영어 참 주택법에서 영어 참 많아. 자 이제 2절에 영어 끝났으면 이제 건설 파트 들어갑니다. 건설 파트 중에서 사업 주체죠. 자 우리 사업 주체는 넘겨보실래요? 일단 1번의 등록 사업자 개념이 나옵니다. 우리 사업체 중에서 이제 등록, 비등록 구별하는 거. 우리 등록하라는 것은 일정한 등록 기준이 있고 등록 기준을 갖춰서 등록했을 때만 사업체로 인정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럼 비등록이면 등록하지 않아도 사업체가 된다는 얘기거든요. 공공과 민간 중에서 주로 민간인을 못 믿기 때문에 주택부서는 대규모 사업하는 것이라 민간인을 못 믿어서 민간 사업체가 되려면 기본적으로 등록을 해야지만 인정해 주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공공은 믿어주기 때문에 등록 안 해도 돼요. 등록 기준 갖출 필요가 없어 공공은. 이게 기본 틀입니다. 자, 근데 좀 더 정확히 볼까요? 등록 대상 보시면 어느 정도 사업을 할 때 주택법에 따라 등록을 해야 되느냐. 조그만 사업할 땐 등록할 필요가 없죠. 연간 1년 동안에 연간 1년 동안에 단독은 20호, 공동은 20세대 이상 연간 1만 제곱미터 이상의 대지 조성사업을 시행하려는 자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된다. 아까 사업 승인과 달라요. 사업 승인은 1회당 아까 30%, 30대였는데 요거 등록 대상은 사업 주체로 등록할 사업을 얘기하기 때문에 꼭 사업 승인 대상과는 관련이 없어요, 이게. 그래서 1년 동안에 치는 것이고 단독이든 공동이든 20호, 20세대 이상 정도 되는 사업을 하려고 하면 등록하라는 겁니다. 대지는 1만 이상이고 사업 승인과 달라요. 대지는 또 사업 승인과 뭐 만은 똑같은데 연간이 들어간다는 점 다르고 이럴 때는 국장에게 등록해야 돼. 등록할 땐 등록 기준 가서 국장에게. 그러니까 등록이 까다롭죠. 장관에게 등록해야 되니까 국장에게. 이렇게 등록한 사람을 등록사업자라고 부르는 거예요. 등록사업자. 기본적으로 이 정도 할 때는 등록을 해야 되는데 보세요. 다만 다음의 사업체의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박스에 해당하는 사람은 등록할 필요 없다는 거. 이게 비등록을 얘기합니다. 등록과 비등록 구별하는 게 기본이에요. 그러면 박스에 누구는 등록할 필요 없느냐? 1번에 국가, 지자체, 2번 토지주택공사, 3번 지방공사, 4번에 공익법인. 1, 2, 3번이 보통 우리가 공공사업주체라고 하는 것이고 4번도 공익법인이잖아. 공익유래한 법인이니까 이런 경우는 믿어주겠다는 거예요. 공공사업체나 공익법인이기 때문에 믿어주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등록할 필요 없어요. 이거 등록해야 된다면 틀려. 그래서 믿어주니까 주로 민간인이 문제가 된다 그랬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 중에서도 5번 6번은 민간인이지만 등록 안 해두는 경우가 있어요. 5번은 주택조합이거든요. 주택조합이고 6번엔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를 얘기합니다. 아니 주택조합은 민간인이고 조합이니까 근로자를 고용하는 자? 회사 사장님 대표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사원 아파트 지을 때 이제 이거 민간인이 이거 짓는 건데 원래 민간인은 등록해야 된다니까요. 그런데 여기는 둘 다 괄호 속의 전제하에서만 안 한다고. 괄호 속 이가 둘 다 똑같아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하는 것만 해당한다.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우리 민간인 중에서 이미 등록을 하면 등록 기준 가서 등록을 하기 때문에 등록사업자를 이제 민간 전문가가 되는 거예요. 등록사업 전문가가 됐기 때문에 이미 등록한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나중에 공동으로 할 때는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에게 일을 맡깁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택지원화 고용자가 혼자 사업을 한다면 당연히 등록해야 돼. 민간인이니까. 어느 때만 이미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할 때만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래서 등록과 비등록을 구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숫자도 그 다음 얘기고, 예? 어느 정도 등록하는지보다 등록 안 해도 되는 거 구별하는 게 의미가 있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면 원래 공공은 믿어주니까 등록 안 해도 되고, 민간 중에서도 주택조합 고용자가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만 그 사람에게 맡기면 되기 때문에 따로 등록할 필요 없다 이렇게 보시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민간인 나머지는 다 등록을 해야 됩니다. 예? 등록요건 갖춰서. 등록요건이 그 아래 있지만 뭐 시험과는 관련이 없고요. 넘겨보세요. 이제 등록 비등록 구별했으면 공동사업체 봅시다. 533쪽에 공동사업주체. 533쪽에 2번 공동사업주체. 양가로 1, 2, 3번이 있는데 각각 민간인이 민간 전문가인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때 두 사람을 공동사업체라고 봅니다. 그래서 1, 2, 3번 중에서 1, 2번과 3번의 그 뜻을 살짝 구별해 볼 것이고, 자, 양가로 1번 보시면은 토지 소유자가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임의적이에요. 그러니까 토지 소유자 민간인이 자기 땅에 예를 들어 아파트를 짓고 싶다 그러면은 혼자 할 수도 있어. 혼자 할 수도 있고 등록사업자랑 같이 할 수도 있다고요. 그 대신 혼자 하게 되면 따로 등록을 해야 될 것이고, 등록사업자랑 공동으로 하게 되면 등록할 필요는 없겠지. 이제 등록사업자 공동으로 하는 걸 얘기하는데, 할 수 있다니까 해도 되고 안 해도 됩니다.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공동사업체로 보겠다는 거예요. 그 대신 하게 되면 두 사람을 공동사업체로 봅니다. 할 수 있다는데, 자, 넘겨보실까요? 양가로 2번은 주택조합과 등록사업자잖아. 우리 민간인 역시 주택조합이 그 구성원의 주택을 건설할 때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할 수 있다. 역시 할 수 있다. 해도 되고 안 해도 돼. 그러면 주택조합이 등록사업자와 여기는 등록사업자 외에도 뭐 지자체 등도 따로 있습니다만 요 사람과 공동으로 하게 되면은 두 사람을 공동사업체로 보면서 등록할 필요 없다 그랬잖아요. 혼자 하게 되면 그때는 등록을 해야 되겠지. 공동으로 할 수 있답니다. 해도 되고 자유가 원래 자유가 맞아요. 그런데 양가로 3번이 특이한 거예요. 특이한 거. 양가로 3번은 고용자가 근로자 주택 건설할 때잖아요. 아까 회사 대표가 사원 아파트 근로자 주택 지어줄 때 이렇게 고용자가 그 근로자 주택을 건설하는 경우에는 등록사업자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여야 한다. 아까는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여기는 하여야 한다. 이 차이점을 아시라고. 하여야 한다. 그러니까 이게 특이한 거죠. 이게 원래 자유주의 국가에서 이런 자유를 안 주고 자꾸 의무를 부여하는 것 자체가 특이한 건데, 이건 그런 뜻에서 보시면 돼요. 다른 거와 달리. 왜 그러냐면은 우리 고용자는 경영을 하는 사람인데 경영을 잘하는 게 근로자에게 더 좋습니까? 아니면 사원 아파트를 직접 지어주는 게 좋아요? 네? 아파트 지어주는 게 좋다고요? 사업을 하는 게 중요하지. 사업을 하는 게. 아니 사업에서 글쎄 그저 자르지 않고 근로자들 자르지 않고 월급 많이 주면 좋은 거 아닙니까 이게? 그죠? 그래서 사원 아파트는 사원 그 돈만 많이 벌면은 자기가 일반 아파트 사면 돼 그냥. 예? 돈이 없어서 사원 아파트 문제지. 그러니까 근로주택 지어줄 때는 의무적으로 등록자랑 같이 하라 이겁니다.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단독으로 하지 말고 의무적으로 같이 해야 요거를 전문가인 등록사업자에게 맡기고 고용자는 경영에 전념할 수가 있거든. 이게 만약에 할 수 있다라면 혼자 할 수도 있죠. 혼자 하게 되면 단독으로 한다 그러면 본인이 그래서 경영을 뒷전이고 본인이 직접 사원 아파트 건설에 매달려야 된다니까. 그래서 의무적으로 같이 하라는 거예요. 할 수 있다가 아니고. 그래서 같이 하게 되면 이제 나중에 그 요건도 제가 보여드립니다만 전문가인 등록사에게 맡기기 때문에 경영에 충실하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공동으로 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경영에 충실하는 그런 취지 때문에. 이야, 이거 주택조합. 원래 주택조합까지 오늘 범위로 하려고 했는데 그죠? 주택조합까지가 원래 범위였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잘 안 물어본다고 해도 아직 이런 것도 대답을 안 해. 원래 범위가, 그러니까 OX 문제 원래 거기죠?
저는 지금 없으니까 제가 해드린 거. 근데 못 날 것 같은데 주택조합을? 지금 남은 시간 봐서는? 예? 조금 무리해서 할까요? 다음에 할까요? 다음에 하자는 대답은 또 얼른 안 해도 다른 건 안 하면서. 다음에 합시다 그럼. 다음에 하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자, 수고하셨습니다. 마치겠습니다.